저는 이직으로 이사 준비에 한창이었는데요. 여기는 관리인 아주머니가 관리를 잘하셔서 연식에 비해 집이 아주 깨끗하거든.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혹해서 계약한 곳은 봐봐요. 괜찮죠? 3층짜리 평화 빌라였습니다. 이름처럼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가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이 빌라의 두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첫날 밤 12시. 아이고.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가만히 들어보니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괴이한 말소리였어요. 그러던 그때 망치질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와도 귀를 찌르는 소음이 여전한 거예요. 특히 이 망치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아니,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게? 반복됐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 거야? 옆집인가? 이러는 게 정말 화가 났지만 뭐 오늘만 이렇겠거니 하고 억지로 잠을 청했죠. 그렇게 4일째 되는 아침. 아무래도 앞집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아서 출근길에 계세요? 앞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302호인데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계세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저도 출근을 해야 해서 뭐 그냥 내려왔죠. 어제까지 예쁜 예정이야? 아이고, 어머, 총각! 1층과 2층에 사는 이웃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2호 총각 맞죠? 아 네. 내가 이 빌라 관리하니까 뭐 문제 있으면 다 나한테 얘기해요. 그중 202호 아주머니는 부동산 직원이 이야기한 관리인 아주머니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그 새벽까지 괴상한 소리가 나고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어딘 줄 아세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아주머니들은 표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글쎄. 무슨 소리가 났어요? 아니요. 무슨 소리가 났다 그래, 총각? 우리 웅이는 그런 거 못 들었지. 네 알겠습니다. 잘생겼어. 아니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그럴 수가 있나 싶었죠. 그날도 잔업을 하고 들어오니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데 저게 뭐야? 202호 관리인 아주머니 집 창문이 아주 새빨간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아주 검은 실루엣들이 보이는데 앉았다, 섰다, 또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 하는 거지? 홀린 듯 보고 있던 그때 어느새 아주
새까만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거 또 그때 깨달았어요. 소음? 글쎄. 그 아침에 그렇게 모른다고 잡아댄 게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집이었어? 문 열어요. 아주머니! 여기서 소리 나는 거 다 들었어요. 문 열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아주머니들끼리 과일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충강,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 집에서 그 소리가 났다고요. 제가 분명히 망치질하는 소리 들었는데 이상한 말소리랑 망치질 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했더니 우리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망치질을 해? 근데 뭐 저도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 또 소음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어요. 나 진짜 많이 참았다. 내가 오늘 어떻게든 잡아낸다. 그렇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그게 앞집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저를 피말리던 그 망치 소리가 저기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열린 문 사이로 아주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보는데 저 302호인데요. 아, 망치질 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어요. 저기 시꺼먼 방에서 저기요. 백발을 풀어헤치고 등이 많이 굽은 걸 보니 할머니 같았어요. 저기 할머니 안 들리세요? 너무 시끄럽다고요! 그런데 제 도함과 함께 망치질이 뚝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데 할머니 얼굴은 눈동자조차 보이지 않는 아주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때 망치를 높이 쳐 올리더니 제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다행히도 멀쩡했어요. 뭐야? 며칠 후 그 지옥 같은 소음은 여전했지만 다시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도저히 잊혀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그런데 그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찾아온 건가? 또 내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려고. 바로 그때 그리고 자기 가슴팍을 마구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총각! 아유 총각 문 열어봐! 아유 총각!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보고 다시 아득해졌어요. 그 망치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정신을 차리고 현관문부터 열었어요. 진짜 그래. 아이, 총각,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맨날 망치 소리 난다고 사람을 들들 볶더니 자기가 망치질하고 있잖아 지금. 제가요? 그때 바닥에 움푹 패인 망치 자국이 보였습니다. 나 진짜 미친 건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썩은 내가 코끝을 훅 찌르는 거예요.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게다가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아유, 이거 여기 사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돌아가신 지 한참 되신 것 같은데. 아. 저는 믿기지 않아 집 안으로 들어가 보고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개의 망치 자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거동이 불편한 60대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지가 한 달이 넘었던 상태라고 하니까 삼촌이 이사 오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빌라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고 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응? 노망난 놓치네. 그렇게 망치질을 해대더니 왜 안 들리나 했어? 아이고 후련하다. 그러니까요. 우리 기도를 가지고 그 지랄을 떨더니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버리라고 기도했잖아.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따져 물어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는 사람들은 이 빌라를 빨간 집이라고 부른대요. 늘 새빨간 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구원받읍시다. 기묘한 의식을 나는 사이비 신도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구원받읍시다. 제가 들었던 소름 끼치는 말소리도 다 기도하고 기도 소리였던 거죠. 구원받읍시다. 자기네 비위에 거슬리면 교묘하게 괴롭혀서 전세 기간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세입자가 아주 수두룩했대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했던 할머니는 이사도 못 가시고 대신 아랫집의 소음을 향해 망치로 처절한 대항을 했던 거죠.
근데 302호 총각 말이야. 그 죽은 노친네 망치 소리를 어떻게 들은 거야? 아, 소름 끼쳐 정말. 망치 소리로 저를 끔찍히 괴롭혔던 할머니. 자신을 찾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어서도 계속된 처절한 응징이었을까요? 그날도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정을 넘길 무렵 그러니까 바람도 쐴 겸해서 놀이터로 갔어요. 야, 이거 누가 사줬어? 우리 엄마가. 엄마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재벌이 아닐까? 너무 잘한다. 돈 많으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지금도 공부 안 하잖아. 야, 하지 마. 하지 마. 신세 한탄도 하고 또 영상 찍는 게 취미였던 친구 지훈이가 가져온 핸디캠으로 이것저것 찍으며 놀고 있을 때였어요. 야, 이거 먹어. 진짜 저 꼬맹이 뭔데 이 시간에 돌아다니냐? 6, 7살쯤 돼 보이는 그러게, 이 밤에? 남자아이였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어린애 혼자 놀이터에 온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그 꼬마의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주 허름한 흰 티셔츠를 입었는데 마치 아빠 옷을 이렇게 입은 것처럼 티셔츠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고 아이 목에 뭔가가 걸려 있었어요. 꼬마는 저희가 타고 있는 그네 앞으로 와서 멈춰 섰어요. 아, 그네 타고 싶어서? 비켜줄게. 자, 타. 그네 타고 싶은 거 아니야? 순간 무언가를 발견하고 동시에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바로 꼬마의 목에 걸려있던 요만한 무언가. 그것은 가족 사진이 든 작은 액자였는데요. 평범한 가족 사진처럼 보였는데 그 사진 속 가족의 눈이 검게 패여 있는 겁니다. 사진은 왜 그래? 너 이 시간에 왜 혼자 있어? 야, 애한테 좀 친절하게 좀 얘기해. 이 시간에 왜 혼자 있어?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근데 얘가 대답은 안 하고 먹고 있었던 과자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 거예요. 과자 먹고 싶어? 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니까. 자, 알았어. 자, 가져와서 먹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과자를 좀 줬더니 한쪽 구석에 가서는 조용히 먹으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독서실 가기 싫다. 컵라면 먹고 갈래? 좋지. 왜? 야, 너 왜 아직 여기 있어? 집이 어디야? 여기서 멀어? 형들이 데려다 줄까? 집에 귀신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귀신이란 말에 다 같이 소름이 쫙 돋은 거예요. 하지만 자고로 고3 시절이란 공부 빼고 다 좋을 시기잖아요. 걱정하지 마. 형들이 귀신 물리쳐 줄게. 밤에 위험하니까 형들이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자, 손 잡아. 일어서. 꼬마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선 꼬마의 귀갓길 동행. 그런데 야, 여기 너네 집 맞아? 걸으면 걸을수록 사람들이라고는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앞장서서 말없이 걷는 꼬마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걷던 중 순간 방금 뭐였지? 실루엣 같은 게 보였는데 놀라서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야, 저거 보여? 뭔데 저거? 마치 팔과 다리가 꺾인 채 엎드려 있는 듯한 실루엣이 언뜻 보이더라고요. 시겁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카메라 한번 봐봐. 야, 꼬맹이 어디 갔냐?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꼬마가 그 이상한 형체가 지나간 쪽에 서서 여기 혼자 있으면 어떡해? 가만히 이렇게 골목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니야. 뭐가 아니야? 꼬마는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야, 같이 가. 아무 대답 없이 다시 어둠이 내려앉은 컴컴한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불안해지는 마음에 장난기 싹 빠진 모습으로 꼬마의 뒤를 따랐죠. 얼마 후 드디어 꼬마의 발걸음이 어느 집 앞에 딱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집이 누가 봐도 폐가인 거예요. 거기 문이 열려 있어서 집 안쪽을 잠깐 봤는데 아예 사람 사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저희 중에 제일 겁 없는 성철이가 아야, 뭐해? 얼른 들어가서 잘 들어왔는지만 확인하고 빨리 나오자. 계세요? 근데 꼬마가 여전히 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밖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 왜? 무슨 문제 있어? 무서워. 귀신 집에서 기다려. 괜찮아. 형들 같이 있잖아. 엄마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가자. 결국 집 안으로 들어서니까 바깥에서 본 것보다도 더 상태가 심한 거예요. 일단 불이 안 들어오고 여기저기 부서진 데도 많고 바닥엔 정체 모를 가루들 같은 게 뒤덮여 있고. 꼬맹아, 여기 너네 집 맞아? 도저히 사람이 살 집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때 야, 여기 이상한 거 있어. 거실을 둘러보던 지훈이 말해 얼른 그쪽으로 가봤죠. 벽면에 액자들이 막 놓여 있는데 전부 안 보이게 뒤집어져 있거나 뒤덮여서 사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아까 꼬마가 걸고 있던 가족 사진이 떠오르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액자 중 하나를 뒤집어 봤습니다. 야, 사진 귀엽게 잘 찍었다. 사진 속엔 밝게 웃고 있는 꼬마의 모습이 보일 뿐 이상한 점은 딱히 보이질 않았어요. 아, 여기가 얘네 집이 맞긴 맞나 보구나. 약간의 이제 안심이 돼서 다른 액자들도 이제 하나씩 뒤집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야? 얘들 어디 갔어? 갑자기 막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갈까 고민하던 그때 형 여기 있어. 어디 있어? 형! 야, 김성철! 박지훈!
얘들아. 집안을 여기저기 막 둘러봤어요. 송철아. 지윤아. 근데 애들도 꼬마도 아무도 안 보이고 얘들아. 저는 정신없이 애들을 찾아 헤매다가 방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꼬맹아. 얘들아. 무슨 여기야? 연기를 이렇게 손으로 막 치워가면서 방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누가 이렇게 이불을 꼬맹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꼬맹아. 너 괜찮아? 그런데 꼬마의 발이라긴 너무 큰 거예요. 송철이야? 너 지훈이지? 야이씨, 장난치지 마, 어? 눈, 코, 입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이 마치 화상을 입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싼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 무서워. 귀신 집에서 기다려. 제발. 제발. 이 여자의 얼굴도 까맣게 그을리고 눈꺼풀이 녹아내린 것처럼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여자는 저에게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입을 뻥끗거렸는데 괴로운 신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온 힘을 다해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송철아! 그런데 야! 내 빨리 다 나와! 꼬맹이만 진짜 했어! 여기 진짜 귀신! 그렇게 찾아다니던 친구들이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집 한쪽 구석에 서 있는 거예요. 아 뭐해! 빨리 나가야 된다니까! 민호야, 너 잘못 본 거 아니지? 보니까 담뱃불 흔적이 없는 멀쩡한 사진인데 사진에 적힌 연도가 2002년. 7년 전 사진인 거죠. 그런데 사진 속 꼬마의 얼굴이 지금 저희 옆에 있는 꼬마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그때 아이씨, 이게 그림자. 아까도 없었냐? 거봐.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했잖아. 저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희 셋은 환한 대낮에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봤어요. 어? 뭐야? 야, 여기 맞아? 어제 봤던 그 폐가는 온데간데도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다행히도 그 꼬마는 더 이상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 모두 별다른 특이한 일을 더 겪지는 않았습니다.
눈이 다 파인 가족 사진을 들고 있던 그 꼬마는 대체 누구였고 어디로 간 걸까요? 때는 2013년 3월 부산 만덕동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희주 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 집에 경사가 납니다. 엄마, 왔어? 늦둥이 여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경사겠어요. 이 건강하게 태어난 이 동생 예주는 정말로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정말 반가운 사람까지 엄마를 찾아오게 됐어요. 주택집 2층에 살고 있었고 1층에는 새를 줬는데 집을 보러 온 새로운 세입자가 미애? 너 미애 맞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엄마의 고향 친구인 미애 이모였던 거예요. 미애 이모도 신기하게 그 예주하고 같은 또래의 딸이 있었는데요. 우리 애는 작년 3월 4일에 태어났는데 너는 며칠에 태어났어? 우리 애는 3월 15일.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애 이름이 뭐야? 우리 딸 예주야. 예주. 예주. 이 딸은? 연지. 연지. 근데 이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내가 혼자서라도 딸을 한번 잘 키워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이제 미애 이모가 했죠. 근데 딸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나도 약했던 탓에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고 마음고생이 좀 이제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근데 이 미애 이모가 미애야. 무슨 일 있어? 저기 그 아기 손수건 쓰던 거 있어? 손수건? 나 쓰던 것도 괜찮으니까 하나만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많았어요. 엄마가 너무 딱한 마음에 뭐 이제 예주의 딸랑이, 뭐 쪽쪽이, 뭐 손수건 같은 아기용품을 자주 가져다 줬어요. 미애 이모도 이렇게 신경 써주는 이제 엄마가 고마워서 이제 바쁜 희주 씨네 가족들을 대신해서 예주를 돌봐준 적도 많았죠. 그렇게 이렇게 두 분은 서로 의지하면서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네. 좋네요. 그런데 잘 지내던 어느 날 엄마가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돼요.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김혜수 여기 있지.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사실 저승사자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이제 그 막 문고리를 막 구해갖고 막 필사적으로 막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에서 확 깼어요. 일어나자마자 예주를 안고 어머니가 평소에 불공들이던 절로 막 갔어요. 정말 몇 시간을 진짜 힘든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 모습을 딱 지켜보시던 한 스님이 이렇게 다가와서 보살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엄마가 꿈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니까 스님이 예주를 한참을 바라보시고는 이 아이는 손자의 손자를 볼 정도로 장수할 팔자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님,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그 남자가 혹시 다시 찾아온다면 직접 차린 식사를 대접하고 그걸 꼭 먹게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 남자와 닮은 세 사람이 찾아온다면 그땐 저를 꼭 다시 한번 찾아오셔야 합니다.
이제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어머! 아니 이게 뭐야? 분명히 잘 묶어가지고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가 막 그냥 다 터지고 막 헤집어져 있는 거예요. 깍깍깍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걸 딱 보니까 까마귀들 드신 거 같은 거예요. 엄마가 또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김혜주 여기 있지. 엄마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딱 그 스님이 해주신 얘기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남자가 혹시 다시 찾아온다면 직접 차린 식사를 대접하고 그걸 꼭 먹게 하십시오. 잠깐만! 저기요! 밥 차렸어요. 드시고 가세요. 맛있을 거예요. 제발! 제발 한 숟갈만이라도 드셔보세요. 한참을 예주 방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놀랍게도 발걸음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서 식탁에 탁 앉았어요. 식사를 했구나. 그리고서는 숟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밥 한 숟갈을 넘겼죠. 내가 차린 밥 먹고 내 딸 데려가려고? 절대로 못 데려가. 못 데려가! 엄마가 그렇게 소리치던 와중에 이제 탁 잠에서 아이고. 깬 거예요. 하지만 곧 그 악몽이 현실이 되고 말았죠. 이제 건강하던 예주가 점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예주의 울음이 보통 아기가 뭐 기저귀 갈아달라, 뭐 배가 고프다고 우는 그런 그렇죠.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마치 누가 무슨 짓이라도 막 이렇게 하듯이 막 자지러지게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울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빠서 막 늘 집을 비우셨던 탓에 이제 엄마가 아무래도 1층의 그 미애 이모에게 좀 의지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애야, 예주가 이상해. 계속 우는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고. 마음 단단히 먹어. 내가 일단 예주 봐줄 테니까 너는 일단 잠 좀 자자. 들어와. 미애 이모도 연지가 아픈 탓에 오랫동안 또 고생하고 있어서 이제 같은 처지가 된 엄마한테 아주 큰 힘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로도 그 남자의 방문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계속 온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탓에 엄마가 꿈에서 밥이 없을까 봐 매일 밤 이제 자기 전에 밥을 앉혀놓고 잘 정도로 막 불안했던 거죠. 그날도 어김없이 꿈에 그 남자가 찾아온 날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가 2명인 거예요. 당황한 이제 엄마가 또 덜덜덜 떨면서 또 얼른 막 밥이랑 국을 막 더 담고 두 남자의 막 팔다리를 붙잡고 막 매달리면서 겨우 이제 밥을 먹인 거예요. 다 먹은 뒤에 남자 중에 하나가 한 말에 엄마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다음엔 셋이 올 거야. 너무 놀라서 진짜 날이 밝자마자 그냥 절로 막 달려갔고 그 이야기 들은 스님이 고개를 막 갸웃거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는 김명주를 잡고 태어난 아이인데 참 이상하네요. 이 방법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그 스님이 3가지를 당부를 하셨는데 첫째, 예주를 지금 집에서 전출 신고하고 친가나 외가로 전입 신고할 거. 둘째, 예주의 이름을 최대한 빨리 다른 이름으로 개명할 거. 개명한 이름을 가족들끼리만 부르고 남한테는 절대로 알려주지 말 거. 스님의 말씀에 조금 이게 의문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예주가 갈수록 안 좋아지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주를 얼른 할머니 댁으로 전입 신고하고 예주가 아닌 효은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전입 신고하고 개명 신청이 모두 처리가 됐다고 연락이 온 날부터 원인 모르게 아팠던 예주가 정말 씻은 듯이 나와서 그러니까 막 웃기 시작했고 또 셋이 오겠다던 그 남자들은 아예 엄마 꿈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제야 한시름 놓고 안심을 했죠.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더니 밖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몸이 안 좋았던 연지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미애야! 이리 와! 왜 네 딸이 아니라 내 딸이 죽어? 너 뭐 했어? 너 뭐한 짓 했어? 왜 내 딸이 죽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딸. 엄마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어디서 어떤 냄새가 이렇게 코끝을 이렇게 싹 스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좀 이상한 느낌에 미애 이모네 집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엄마가 탁 얼었고 말았어요. 그 방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상 위에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쪽쪽이, 딸랑이, 그리고 손수거, 예주가 쓰던 그런 온갖 물건들이 다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김예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천장에 수십 개의 면도 칼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바로 위가 예주의 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너무 충격적인 광경 때문에 그 길로 스님한테 다시 달려갔어요. 모든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서 보살님 아이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산자를 왕자로 만들기 위한 제사 말입니다. 이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정말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미애 이모를 찾아갔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가서 따져 물었죠. 약하게 그 태어난 자기 딸 연지가 이제 걱정이 돼서 무당을 이제 미애 이모가 찾아가게 됐는데 그 무당이 알려준 비방이 바로 딸과 비슷한 또래 아이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 아이가 쓰던 물건을 상에 올려서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얘도 이름 바꿨구나. 진짜. 그러면 자기 딸 대신에 다른 아이를 보낼 수 있다. 그제야 이제 엄마가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왜 미애 이모가 예주가 쓰던 물건을 달라고 했는지, 왜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가 그렇게 헤집어져 있었는지, 또 왜 미애 이모가 예주 이름 예쁘다.
뜻이 뭐야? 한자 못 써? 이렇게 이름을 자세히 물었는지. 아픈 연지를 살리려고 그 예주의 목숨을 빼앗는 목숨 아시 제사를 지낸 거죠. 하지만 그 집에서 김예주는 딱 한 명뿐이었죠. 당시 민영 씨 학과는 학과 건물이 따로 없어서 이 건물 저 건물 전전하는 떠돌던 신세였대요. 근데 3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드디어 학과 건물이 생긴 거예요. 신축 건물이라 깨끗하고 다른 학과생들처럼 개인 사물함까지 배정받아서 너무 좋지. 민영 씨는 신입생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대요.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건물이 새 건물이다 보니까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없던 시간대에는 묘한 서늘함이 느껴질 정도였대요. 그런데 너네 그 얘기 들었어? 우리 학과 건물에 귀신 나온대. 맞아, 나도 들었어. 본 애들 많다던데. 나 그래서 여기 오기 찝찝하잖아.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더라. 혹은 검은 물체를 봤는데 금방 사라졌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학교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민영 씨가 친구와 밤 늦게까지 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잊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과제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이 과제 제출에 꼭 필요한 책을 사물함에 두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늦은 밤에 가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던 민영 씨는 어떡해? 모르겠다. 그 늦은 시각에 학교 건물로 향하게 됩니다. 학과 건물에 도착한 민영 씨는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기다란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끝에 사물함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 지하에 발을 딛는 순간 사람 하나 없이 시꺼멓게 뻗어있는 지하 통로가 보였어요. 사실 올 때는 사람이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있겠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떡해. 여기까지 왔는데 책을 찾아가지고 가야죠. 민영 씨는 천천히 통로를 걷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고 사람까지 없으니까 발소리가 선명하게 울릴 정도로 고요한 게 정막간까지 돌더라고요. 야! 깜짝 놀라서 뒤를 휙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야!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또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던 그때 통로 군데군데 튀어나와 있는 기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누가 그 기둥 그림자의 몸을 숨기고 있다면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민영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뗐죠. 몇 걸음을 떼던 민영 씨는 순간 내 발소리가 아닌 또 다른 발소리가 또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통로 출구 문턱을 넘는 순간 귓가에
배 남자의 숨이 반사적으로 뒤를 휙 돌았는데 거짓말처럼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무 공포감에 약간. 민영 씨는 내가 어디에 홀렸나?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허겁지겁 책을 챙겨 한참을 돌아 반대편 입구로 뛰어나왔죠. 아무리 민영 씨가 생각을 해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누가 장난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기로 합니다. 계속 편하죠. 예. 얼마 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그와 동시에 계절 학기도 시작되었죠. 추가 학점이 필요했던 민영 씨는 절친 은진이와 함께 겨울 계절 수업을 등록했거든요. 수업을 듣고 딱 나오니까 어느새 해가 져서 밖이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원래도 건물에 사람이 없었지만 더 사람이 없어. 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벌써? 안 되겠다. 우리 오늘 술 먹자. 좋지. 가자. 그 즉시 은진 씨와 민영 씨는 학과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을 고치러. 이 밤을 찢어야지. 네.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갔죠. 우리 오늘 술집 갈래? 술집? 주점이 괜찮나? 주점? 아니다. 우리 클럽 갈래? 클럽? 나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어. 클럽도 안 가보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오늘 클럽 가는 거야? 그 순간 쇠한 느낌이 뒤통수에서 느껴졌어요. 화장실 칸 문 위에 창백한 남자의 얼굴이 이렇게 거울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던 거야. 민영 씨는 그걸 보고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고개를 푹 숙였어요. 뭘 움직여야 돼? 나 전에 지하에서 만났던 그 남자 아니야? 민영 씨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은진이한테 신호를 줄까? 신호 줘야지. 그럼 저 남자도 눈치 챌 것 같은데? 뛰쳐나갈까?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러다가 그 남자가 쫓아나오면 어떡해. 덜덜덜 떨리는 손을 최대한 숨기고 이 파우치 안에 다시 화장품을 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은진 씨에게 말을 건넸어요. 응? 빨리 가자. 왜? 나 아직 다 안 했는데? 남자는 아직 민영 씨가 눈치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은진이가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정말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빨리 가자. 왜 이렇게 재촉해? 야, 우리 시간 많아. 내일도 쉬잖아. 안 갈 거냐고. 야. 야, 누가 쫓아와? 너 혼자 가. 나 알아서 하고 갈 테니까.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놓고 갈까? 그럼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화장실 입구랑 내가 더 가까운데 나 혼자 그냥 빠져나가면 은진이가 여기 남아있겠다. 도망친 사람을 굳이 따라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민영 씨는 다시 거울로 그 남자의 얼굴을 흐긋 쳐다봤어요. 그때 남자의 입이 광대 끝까지 쭉 찢어지는 겁니다. 따라오던 은진이는 미쳤냐며 소리쳤지만 계단을 오르고 건물을 나가 정말 쉬지 않고 앞만 보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저 멀리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팍 풀리면서 참았던 눈물이 후두둑 하고 떨어져 버렸죠. 그날 목격한 남자의 정체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일은 민영 씨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졸업할 때까지 학과 건물에 지하와 화장실은 절대 못 갔대요. 극한의 공포로 친구를 배신할 위기까지 겪었던 그날 밤 민영 씨를 공포에 떨게 했던 거울 속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때는 1965년. 남자는 얼마 전 첫째 아이를 낳고 친정에 몸조리 중인 아내를 보러 갑니다. 아내의 친정은 전라남도 영광. 자전거를 타고 30분은 들어가야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출발한 길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아주 어두운 시골길은 몇 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울퉁불퉁한 돌과 자갈이 쭉 늘어선 숲길을 남자는 달빛에만 의지한 채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날 때쯤 남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다른 길로 빠지는 길목이 하나도 없는 그 좁은 외길에 오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찰나. 어? 저 사람 아니야? 50m 정도 떨어진 커다란 느티나무 쪽에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슥 쳐다보니 동네에 사는 남자 같았습니다. 순간 남자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이 길도 어두운데 방향 같으면 같이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힘차게 몰다가 이쯤이면 다 왔겠지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뭐야? 그 사람 어디 갔지? 뭐야? 이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갔다고 해도 길이 이 한 갈래뿐인데 방금 전까지 보였던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이상하네.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인기척 하나 나지 않는 이 거리에 남자는 결국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있네? 저 멀리 처음 발견한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아까 봤던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걸음이 빠른 사람이네. 와, 저 양반 걸음 참 빠르네. 남자는 다시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으로 열심히 자전거를 몰았어요. 그런데 자전거 중심을 잡느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사람이 또다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참 아무리 빨라도 이 양반이 자전거보다 빨라. 와, 희한하네. 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때 남자의 시야 안으로 흰 물체가 들어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사라진 사람이 바로 정면에 있는 나무 밑에 서 있는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땐 남자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사실 여자였습니다. 하얀색 긴 원피스를 입고 길게 풀어헤친 머리가 아주 지저분하게 엉켜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자.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원피스 밑자락이 팔랑거리는데 이상하게 엉킨 머리는 그 상태 그대로.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에 남자는 차라리 그 여자를 빨리 지나치려 다급하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입안은 바싹바싹 마르고 손엔 식은땀이 나고 자꾸만 발이 삐끗삐끗 바퀴가 헛돌았습니다. 15m, 10m. 남자와 여자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까 그렇게 같이 가려 해도 어디론가 사라져서 애를 태우더니 지금은 그 좁은 외길에서 길을 비키지도 않고 정면에 그대로 서서 남자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거의 눈을 감고
그 여자의 앞을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때 잘 나가던 자전거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발로 땅을 구르고 길을 써도 꿈쩍도 않는 자전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 뒤를 돌아본 순간 여자가 자전거 뒷좌석을 잡고 있는 겁니다. 뒤돌아본 남자와 눈이 마주친 여자의 입이 씩 양옆으로 찢어지더니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기괴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입꼬리가 귀에 닿을 만큼 쭉 찢어진 모습에 남자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전거에서 뛰어내린 남자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미친 듯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여자는 그저 뒷좌석에 한 손을 올려놨을 뿐 남자가 아무리 당겨도 자전거는 끌려오지 않았어요. 남자가 아무리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기압을 내지르고 온 힘을 다해 잡고 늘어져도 그 여자의 한 손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유롭게 올라간 여자의 입꼬리는 마치 넌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필사적인 힘에 자전거는 움찔움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숨을 몰아쉰 남자가 한 번 더 힘을 모아 확 잡아당긴 순간 여자의 엉킨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잔뜩 흥분한 눈알과 딱 마주칩니다. 여자는 당장이라도 남자를 잡아서 찢어버리겠다는 기세로 그를 바라보며 즐겁게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의 메인체로 여자의 손 아래에 있던 신문지 뭉치가 찍 찢어지더니 새빨간 뭔가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순간 남자를 쳐다보던 여자의 눈알이 그쪽으로 확 마치 그곳에 숨어있던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당황한 남자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용을 써도 움직이지 않던 그 자전거가 조금씩 남자 쪽으로 끌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번뜩 정신을 차린 남자는 자전거를 빼앗아 온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페달을 잡고 헛디뎌서 종아리가 다 까지고 엉망이 돼도 그저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장인어른 집에 도착한 남자는 기절할 것 같은 느낌에 주저앉고 맙니다. 장인어른이 이 남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자네 왜 그러는 거야? 방금 어떤 여자... 남자는 헐떡거리는 숨을 채 삼키지도 못한 채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장인어른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잠깐! 이게 뭔가? 자전거 뒷좌석을 가리키며 물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새빨갛게 핏물이 배어나와서 피비린내가 풍기는 신문 뭉치가 있었어요. 예? 이거 집사람 미역국 끓일 때 넣어 먹으라고 사온 소고기입니다. 그 말에 장인어른은 다급하게 부엌칼! 부엌칼 가져와! 부엌칼!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피로 물든 신문지를 헤쳐서 시뻘건 고기 덩어리를 꺼낸 후 부엌칼로 거침없이 고기를 숭덩숭덩 썰어서 그 귀한 고기 덩어리를 아예 밖으로 휙 던지는 겁니다. 오다가다 죽은 귀신 썩 물러가라! 호이! 대문 밖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시는 겁니다. 집사람 몸보신하려고 큰맘 먹고 사온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기이한 행동에 화들짝 놀란 남자가 묻자 장인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은 저 고기가 자네를 살렸네. 예? 저 고기가요? 그것이 자네를 홀려서 데려가려다가 저 피냄새 때문에 고기에 한눈을 판 거야. 날이 밝자 남자는 장모님한테 그 느티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몇 년 전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저곳을 떠돌던 여자가 그 나무에 목을 맨 겁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 중 그 여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은 느티나무 근처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날 때마다 그 여자가 한 일이라고 수군거린다고 합니다.